해양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위성 쪽에 한정되어 있지만 위성뿐만 아니라 이제 드론을 이용한 연안이나 해양에서의 활용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구 표면으로부터의 거리상으로 본다면 그 정지 궤도부터 갯벌 표층의 한 5m 정도 높이까지의 다양한 고도로부터 얻은 원격 탐사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활용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일단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해색 위성인 천리안 해양 위성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극궤도 위성, 그리고 광학보다는 마이크로웨이브 사 위성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이용한 선박 탐지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해양경찰청과 함께하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갯벌 연구의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위성과 드론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자리도 아마 매립이 된 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매립지 같은 데서의 지반 침하도 위성을 이용해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지반 침하 모니터링 연구는 저희 키오스트와 부산대 홍상훈 교수님께서 같이 한 연구 결과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센터들이 우리나라에 요즘 많아지고 있는데요. 해양위성센터는 그 중에서도 기상위성센터, 항우연을 제외하고 기상위성센터 다음으로 센터가 설립됐고요. 2005년부터 구축 사업을 시작했고 2008년에 준공식이 됐고 2010년에 세계 최초의 천리안 해양관측 위성 1호가 올라갔고 2020년도에 2호기가 올라갔습니다. 이 올라간 천리안 해양관측 위성 1, 2호기에 대해서 기획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고 연구 지원, 표준 자료를 생산해서 해양 유저들한테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양 환경 모니터링, 국제협력, 품질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리즈 고시와 고시2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왜 세계 최초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지궤도라고 하면 지구의 한쪽 면만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 속도랑 똑같이 돌면서 지구의 한쪽 면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필요한 게 기상하고 통신입니다. 기상을 지구 반대쪽을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상하고 통신만 달려있던 해양 센서를 이 정지궤도에 처음으로 올렸고, 그래서 2010년에 성공적으로 발사된 것입니다. 그리고 1호기가 성공하고 2호기는 이 본체를 똑같은 거를 2대를 만들어서 A호에는 기상 센서를 달고 BO, 2BO에는 해양과 환경 센서를 달았습니다. 1호와 2호의 주요 성능 비교입니다. 그래서 밴드, 공간 해상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동북아 해역 지역 관측만 1호기 때는 했는데 2호기 때는 전구라고는 하지만 한반도가 보이는 지구 이쪽 편만 찍게 됩니다. 그래서 전구 관측도 같이 하게 되고요. 8번 찍던 걸 이 로컬 지역 관측은 10번 찍게 되고 500m 공간 해상도를 250m,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4배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분광 해상도 밴드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원격 탐사를 잘 모르는 분들은 공간 해상도가 좋으면 좋은 위성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어떤 물질의 성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분광 해상도가 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분광 해상도가 좋으면 공간 해상도를 좋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고시라는 위성은 바닷물 속에 있는 어떤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서 분광 해상도를 좋게 하는 대신 공간 해상도를 낮추고 그 대신 커버리지를 넓힌 위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뭐 1m, 3m 위성은 구 단위로 볼 수 있다면 이 위성, 저희 고시 위성은 동북아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도 1대 1000도 필요하고 5만도 필요하고 100만도 필요한 것처럼 목적에 맞게 위성을 스펙을 결정하게 됩니다. 거리, 궤도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극궤도는 한 500에서 700km 정도에서 지구 표면으로부터 떨어져 있고요. 정지궤도는 35,786km 떨어져 있습니다. 즉 50km 정도 멀리서 찍으면데도 극궤도랑 거의 같은 성능을 낸다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한 기술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는 2호기에 대해서는 위성을 수신하고 처리하는 건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배포, 사용자들에게 배포를 쉽게 하고 활성화를 하는 거는 국가기관인 국가해양위성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성의 운전은 누가 하느냐? 그거는 항우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기관이 협업으로 하나의 위성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활용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간 해상도가 4배 좋아지는 거는 뭐 공간적으로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산출물도 13종에서 26종으로 더 많아졌습니다. 산출물이 많다라는 것은 어떤 특정 주제도를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이고요. 이 자료들을 이용해서 해양 분야에 활용도가 더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1호기를 올릴 때는 녹조, 갈조가 없었거든요. 1호기 때는 타겟이 적조였습니다. 근데 2호기가 되면서 갑자기 녹조나 갈조가 새로운 뭐 해양 분야에선 빌런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렇게 새로운 어떤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는 그거에 대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그거를 더 잘 분석할 수 있는 센서를 설계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많이 활용했던 그림인데, 한반도 주변의 식물성 플랑크톤 농도를 이렇게 정량적으로 알 수 있다. 35,000km에서 찍었는데도 물속에 몇 미리그램 퍼 미터 큐브가 있는지를 농도값을 알 수 있다라는 기술이 굉장히 하이테크 기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뭐 고해상도를, 공간 해상도를 좋게 해서 이게 보이냐 저게 보이냐 보다도 어떻게 보면 해상도는 낮지만 물속에 있는 성분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기술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루에 10번 찍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탁도가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극궤도 위성은 하루에 한 번밖에 못 찍으면 1시간밖에 못 찍는 거에 비해서 정지궤도는 이렇게 시간별로 탁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수중 가시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 지역에 맞춰서 정량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잠수부가 물에 들어간다, 수중 가시거리가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적 자료를 기반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녹조나 갈조도 제주도 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오게 됩니다. 물론 녹조 같은 거는 오다가 기상이나 이런 조건, 태양 조건에 따라서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 해역이 아니라 주변 우리나라 영해 밖에서의 어떤 현상까지도 파악을 해서 우리나라로 오기 전에 미리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위성에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개발해서 지금 현업화를 했고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활용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조, 해무, 괭생이 모자반, 연안, 용승, 황사, 폭설, 미세먼지. 아래쪽을 보시면 해색 위성이라고 했지만 대기나 육상에서도 많이 활용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가시광 밴드가 여러 개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많은 주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도 저희 고시 자료가 없으면 더 정확한 예측이나 모니터링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상 센서는
뭐 1, 2km 정도고 잼스는 7, 8km 정도의 해상도인데 저희 건 250m다 보니까 이 세 개 센서를 융복합하면 훨씬 좋은 해상도로 훨씬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해무도 이렇게 1시간마다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죠. 예를 들어 낚시를 가셨는데 해무가 꼈다. 그러면 저희 자료를 보시면 한두 시간 후에는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1호기 때는 기상 센서는 사실 흑백 영상밖에 없었습니다. 가시광 영역에서. 그러면 황사인지 아닌지가 좀 구분이 어려웠는데 저희 건 컬러가 다양하기 때문에 쉽게 얻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찍던 걸 여러 번 찍으니까 구름 때문에 못 찍는 영역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합성하게 되면 훨씬 많은 해양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적인 자료를 이용하면 이동 양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상 센서에서는 구름이 이동하는 거를 보고 구름의 이동량을 계산할 수 있고 바다에서는 탁도나 식물성 플랑크톤이 이동하는 것을 이용해서 바닷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재밌는 그림인데요. 군산 앞바다 쪽에 이와 같은 이상한 형태의 그림을 굉장히 크게 그렸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전에 해양 투기선,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리는 배들이 여기다 갖다 버리면 1시간 간격으로 저희가 찍게 되면 처음에는 요 선밖에 없었는데 1시간 있으면 이쪽 선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런 큰 변화를 파악할 수 있고 매시간 찍다 보니까 1시간에 이 배가 어느 속도로 갔는지 그 다음에 투기 지역에 정확히 버렸는지도 모니터링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 저도 처음에 파악을 하고 정말 신기했는데 뭐 그런 결과였더라고요. 지금은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해사 채취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요. 해사 채취했을 때 주변에 영향이 얼마나 미치는지도 알 수 있고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양 미세먼지 산출 예측도 1호기 때부터 대기과 교수님들이 저희 자료를 갖다가 계속 연구를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주 중요한 센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위성이 많이 올라갔는데 아마 국내외적으로 논문이 한 500편, 국제 논문이 한 250편 정도 나왔고요. 국내 논문이 한 250편 나왔는데 단일 센서로 아마 우리나라 위성 중에는 제일 많은 논문이 나온, 그러니까 이게 논문이 나온다는 것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도 있지만 이 위성 자료의 품질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품질이 안 좋으면 사람들이 연구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품질의 알고리즘도 정지궤도가 세계 최초 위성이니까 세계 최초로 알고리즘도 개발했고 그 다음에 그 품질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쓴 게 이런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품질 관리를 하느냐? 저희가 위성을 만들면서 분석 기술도 함께 만듭니다. 그리고 위성이 올라가자마자 이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해보는데 잘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배 타고 나가서 조사한 거와 왜 안 맞는지를 따져서 다시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다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나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버전이 있고 그 알고리즘이 업데이트가 되면 그걸 이용해서 과거 10년 자료를 다 재처리를 하게 됩니다. 저희도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건보정을 하려면 물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야 되는데요. 1호기 때는 동북아만 찍다 보니까 동북아 해역에 집중해서 주로 이호도 해양과학기지나 소청초 과학기지 같은데 광을 측정하는 센서를 달고
그 광 측정과 위성에서 측정한 광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대기 보정이 얼마나 잘 됐는지를 파악을 했는데, 이제 전구 관측을 하다 보니까 전구 차원의 건보정 사이트가 필요하고요. 김원국 교수님이 이거를 설계하다가 부산대로 가셔갖고 계속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호기 결과를 보시면 2010년에 올라가고 2011년 정도에 한 50% 정도 정확도였습니다. 근데 2014년이 되니까 75% 정도 정확도가 되고요. 이러면서 국제 논문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RRS 정확도를 얼마나 잘 유지하고 좋게 만드느냐가 위성 선진국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지궤도상에는 2개의 위성, 3개의 센서가 올라가 있는데, 고시2와 잼스는 세계 최초의 센서들입니다. AMI는 기존의 기상 센서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올렸던 경험이 있고요. 이 3개의 센서가 거의 비슷한 시간에 계속 정지궤도에서 대기와 기상과 해양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종합한 연구는 세계 최초일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정지궤도 위성 활용 선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상위성센터, 해양위성센터, 환경위성센터가 매년 융복합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분석 기술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천리안 1, 2호기가 시리즈가 있다 보니까 장기 기후변화 분석도 가능하고요. 그런 연구들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천리안 위성에 대해서는 이걸로 마치고, 간단히 이제 선박이나 연안의 모니터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해경의 상황실을 가보면 이와 같은 상황실에서 주로 AIS나 VPAS를 이용한 선박의 위치만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바다의 상황을 인식하는 마리타임 도메인 어웨어니스라고 하는데요. 바다의 상황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위성 자료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다 시스템화가 되어 있고요. 우리 해경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양 환경 자료는 천리안 위성에서 받은 자료를 활용하고요. 여러 가지 위성 자료, 광학적으로 본다면 해양 환경 자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해상도 극궤도로 본다면 선박을 찾을 수 있고요. 유류유출을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열적외선으로 가면 바다 온도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RF, 라디오 프리퀀시 디텍션 쪽으로 가면 이미징에서는 볼 수 없지만 아주 작은 배에서 전자기파를 쓰는 배를 탐지할 수 있는 위성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다 지금 고려해서 MDA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사 위성에서 검출된 선박 영상의 예시인데, 더 잘 분석하기 위해서 학습 자료도 만들고 저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 사에서는 선박이 있다 없다만 아는 게 아니고, 사 시스템의 특성상 한 타겟을 여러 번 찍게 됩니다. 그러면 타겟이 움직이면 블러링이 생기게 되죠. 그걸 이용해서 한 영상에서 배의 속도까지도 알게 되고, 배의 장축, 단축, 속도까지도 계산을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영상에서 이게 있다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위성으로부터 레이더, 라이다 이런 뒤에 R자가 붙는 레인징 관련된 것들은 더 많은 거리 정보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다양한 위성들과 다양한 위성들을 지나가는 날을 정하고 배의 크기들을 다양하게 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선박의 속도가 과연 잘 맞는지를 테스트했던 거고요. 보시면 해경에 큰 배가 있고 20m짜리 배, 10m짜리 배, FRP선, IBS 공무보트 이런 것들이 한 영상에서 각자 다양한 방향으로 나가게 해갖고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이때 AIS VPAS 정보랑 어떻게 식별이 되고 안 되는지,
이런 것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보시면 사실 HF 레이더에서도 고정된 데서 선박을 이렇게 4분 간격으로 측정이 가능하고요. 선박이 모달하고 AIS랑 맞춰볼 수 있고, 위성에서는 이렇게 위도, 경도, 장축, 단축, 속도, 방향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성에서는 배가 있는데 AIS 신호는 없다. 그러면 AIS를 꺼놨거나 불법 선박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무인기나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선박 탐지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해경 과제라 제가 자세히는 설명을 안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야간에 찍은 불빛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반인들은 대부분 육상에 뭐 어디가 불빛이 많고 북한은 불빛이 없고 이 얘기만 하시는데, 이게 아니라 바다 쪽의 불빛을 보면 불을 켜고 조업하는 선박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노아에서는 한 노아 알고리즘으로 제공을 하는데 한 40일 이후에 제공을 하게 돼서 저희가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2009년 3월부터 매달 조업하는 선박들이 어디에 많은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고, 이 접경 지역 같은 데서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저희 위성센터에서 야간 불빛 자료를 받고 있고, 지금 해경에도 매일 제공을 하고 저희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좀 다른 주제이긴 하지만 갯벌에 대한 주제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갯벌 가서 일하면 뻘짓한다고 그러는데요. 정말 힘듭니다. 근데 갯벌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은, 지질하는 분들은 가서 샘플을 해다가 실험실 가서 분석을 하고요. 생물하는 분들은 더 힘듭니다. 가서 방역구를 놓고 거기서 삽질을 해갖고 채를 쳐서 생물이 몇 마리 있는지를 알고 그 정점을 한 5개 해서 그 갯벌 전체가 이런 생물이 산다, 이런 식으로 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물이 들어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원격 탐사로 선진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생각해서 제가 4차 산업 기반이라고 했는데 주로 AI와 드론을 이용해서 현장 조사보다 정확하게 정점이 아니라 지도 중심으로 대용량 자료 처리를 하고 지속 가능한 통합 분석 시스템으로 제도 규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갯벌이 정확히 면적이 얼마인지도 아직 우린 모르고 있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위성으로 특히 광학과 센티넬 위성 같은 건 되게 커버리지가 넓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하면 한 600장 정도가 얻을 수 있고, 이 남한 전체의 갯벌 면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요. 노출된 갯벌을 계속 누적돼서 스태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도가 높은 지역은 스태킹된 장수가 많겠죠. 그 다음에 물 쪽에 가까운 쪽은 스태킹이 덜 될 거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갯벌 면적을 알 수 있고 빠르게 변하는 지형 변화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좋냐면, 남한 전체적으로 갯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면 강화도부터 부산까지 항공 사진으로 계속 순서대로 찍을 필요가 없이 변한 부분만 고해상도로 찍으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독일 위성에 이런 게 올라갔는데요. 탄데맥스랑 이런 쌍둥이 위성을 올렸는데, 잠시만요. 이렇게 2개의 쌍둥이 위성이 올라가서 마이크로웨이브를 하나가 쏘고 2개가 받습니다. 그러면 지구 지형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나사 갔을 때 나사에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망그로브 숲의 높이를 이 위성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망그로브 숲 중에 제일 큰 망그로브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항공기로 찍기 어려우니까 이거를 위성으로 2개의 쌍위성을 이용해서
망그로브 숲 높이가 한 15m 정도 고도차를 파악하는 연구를 하고 있길래 독일 우주항공국에 제가 제안서를 내서 우리나라 갯벌도 좀 찍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이게 안면도에 있는 황도, 펜션 많은 동네인데요. 보시면 갯벌 지형도를 만들 수 있고요. 7m 해상도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곰소만 같은 데서도 갯벌 지형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려면 두 위성의 거리가 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탄한 지역을 만들려면 두 위성의 베이스라인이 멀어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두 위성을 거리를 좁게 해갖고 경사가 급한 지역을 일반적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료를 얻었고요. 이런 자료들을 종합하면 물속은 선박에서 얻고 갯벌은 탄뎀 마이크로웨이브로 얻고 종합적으로 모든 자료를 종합하면 지구 현실에 가까운 정보가 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공간 정보의 제일 중요한 특성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도 아주 좁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해상도적을 하는데요. 이걸 보시면 이 지역이 한 1.8km 정도 되는데 가로 길이가 100m 고도에서 1cm 해상도를 얻을 수 있고요. 이 지형도가 이건데 보시면 이 핏줄처럼 나와 있는 게 조류로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 바지락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폐사가 되는 원인을 찾으려면 이런 1cm 해상도 정도의 지형도를 이용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런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지형만 하는 게 아니라 퇴적상, 그러니까 뻘인지 뭐든지, 뻘인지 모래인지 이런 구분도 색깔에 따라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연구해서 보시면 지형, 조류로 뭐 이런 퇴적상들을 이용해서 AI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양한 지질학자들이 원하는 레벨의 한 7, 8가지로 구분해서 하는 연구도 하고 있는데 한 60% 정도 맞고요. 제 목표는 한 70% 정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퇴적 환경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서식구를 보고 서식구를 과연 탐지하고 AI로 학습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저서동물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흰 이빨 참개지렁이, 칠개, 흰발 농개, 뭐 이런 개불, 낙지 이런 것들인데요. 구멍의 특성이 다 다릅니다. 보시면 개불 구멍은 이렇게 생겼고요. 쇠슬안개는 이렇게 탑을 썼습니다. 그리고 흰발 농개는 이런 좁쌀 같은 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사람이 보면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구분할 수 있으면 학습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걸 학습시키고 있고요. 재밌는 거는 이 구멍은 사실은 이 구멍 한 1cm도 안 되는 구멍은 다 똑같지만 그 속을 파보면 이렇게 복잡합니다. 개미굴처럼. 그러면 이게 갯벌의 표면적이 엄청 넓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블루카본 사업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인공지능 결과를 해서 지금 결과는 이런 식으로 어느 종이 이 구멍에 있고 이 크기에 의해서 얘는 생체량이 몇 그램 정도 된다. 흰발농개 같은 거는 그 흰 발의 그 발 크기에 의해서 구멍의 크기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지금 모델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싸위성을 이용해서 아마 저희가 여기 아니고 요 옆에 있을 것 같은데 매립한 넓은 지역에 대해서 집안 침하의 정도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위험한 정도는 아니지만 라스베가스 같은 데는 지하수를 너무 많이 뺐어갖고 전체적으로 집안 침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태국의 공항 같은 데도 좀 심각한 집안 침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집안 침하에 대한 연구도 위성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뭐 저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에일로스, 센티넬, 코스모스, 카이메드 이런 위성으로도 센치 단위로 집안 침하가 광역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위성이 아니라 GPRI라고 지상 레이더 장비를 이용해서 활용도를
부산대와 저희가 같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떠 있는 오리 같은 것도 관측이 될 정도로 아주 고해상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해양위성 활용의 미래는 2010년도에는 뭐 우리가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해석위성을 쐈다 뭐 이랬는데, 지금 현재는 세계 최초의 센서들을 어떻게 하면 융복합을 잘할까, 활용 위주의, 그러니까 이게 개발 위주라면 융복합해서 어떻게 활용을 잘할까고, 이제는 앞으로는 위성만 합쳐지는 게 아니라 드론, 위성, 뭐 지상 장비, 모든 종합 자료를 종합하는, 수치 모델까지 종합하는 감시 예측 패러다임으로 가게 되면 방금 박재필 대표님이 말했던 해양의 CCTV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